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20년대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문해사조, 문해사조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그 흐름 전체, 그죠? 그걸 좀 기억하시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이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자, 잠깐 판서를 좀 보도록 할까요? 판서를 해보도록 할까요? 1920년대 들어오기 전에요. 1919년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있어요. 19년. 3.1운동이죠. 3.1운동의 실패는 지식인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한 그 일종의 행사죠. 행사였는데 그 열심히 준비한 거에 비례 실패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능한 것 같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1920년에는요. 그 지식인들이 3.1운동의 실패로 해서 굉장한 허무의식에 빠집니다. 니힐리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허무의식에 빠져 있는데 마침 서양에서 많은 문해사조들이 들어와요. 많은 문해사조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낭만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실패로 인한 좌절과 그 다음에 낭만주의가 이렇게 결합되니까요. 여러분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그 연인이 있을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하는 행위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날 이제부터 여자친구가 헤어졌으니까 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래 이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 슬프다 술 먹자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좌절했을 때 낭만주의가 이렇게 같이 겹치면 뭘로 바뀌게 되냐면 태폐적 낭만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막 술, 여자 뭐 이런 것 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상화입니다. 이상화. 나의 침실로가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하지만 태폐적이든 뭐든 간에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가겠어요? 이성과 지성보다는 감성과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다가요. 20년대 초반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요. 1923년에 러시아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에서 노동자 대회가 열립니다. 노동자 대회. 그래서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1925년에 어떤 단체가 형성되는데 일본은 여러분 일본이니까 N이겠죠. 나프. 우리는 카프 이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건 사회주의죠. 연금사를 이끌던 송영, 그 다음에 파스칼라를 이끌던 박영희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카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로 흘러가다가 카프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우리는 이걸 카프를 경향파 또는 신경향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프의 특징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들은 문학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느냐. 이거 얘기하기 전에요. 송영이 이끌던 연군사하고 그 다음에 파스쿨라, 박영희가 이끌던 파스쿨라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죠. 연군사는요. 이론가 집단이에요. 이론가 집단.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론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박영희가 이끌던 파스쿨라는요. 문학가 집단이에요. 근데 문학가 집단은 사회주의 사상을 피고 싶은데 이론적으로는 좀 약해요. 송영이 이끌던 연군사는 이론가 집단이기 때문에 이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걸 세상에 알리려면 뭐의 손이 필요하겠어요? 표현하는 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둘이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프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들이 문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이념이라든가 사상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알리기 위한 거. 그럼 뭘로 쓰겠어요? 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권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 수단으로 씁니다. 문학을 이념과 사상을 알리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시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문학을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썼죠. 수단을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물론적 상화론이라고 하죠. 하나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러다 또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지워요. 러시아는 라프고요.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코리아 아티스타 프로레타리아 뭐 페드로테리움가 뭐 어떻게 돼요. 아무튼 이 P가 뭐죠? 프로레타 노동자 계급이라든가 피지배층 계급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요. 문학적 평가를 받는데 첫 번째는요. 기존에는 프로레타리아 노동자를 노래한 작품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노동자를 얘기하게 됐죠. 그래서 평가는 시의 영역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긍정적 평가 말고도 부정적 평가도 있겠지요. 시에서는 어떤 성격이 이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라니까 뭐 말들이 좀 거칠겠죠. 근데 그래서 시어가 거칠다라는 평가도 받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1925년에 1925년에 형성된 것이 1935년까지 한 10여 년간 유지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여러분 김남천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송영, 박영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은 이마, 그 다음에 조명희, 그 다음에 한설야, 뭐 기타 등등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요. 그런데 검거 사건이 일어나요. 검거 사건이 31년에 한 번, 34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검거 2차에 걸쳐 대대적인 검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35년에는 해체하게 돼요. 그래서 박영희가 유명한 말을 남겨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이런 것은 예술 자신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해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시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얘기해 드렸죠? 그럼 소설에서도요.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 민중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피지배층을 노래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또는 어떻게 준비하자라는 것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면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말이 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극단으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살인이나 방화로 끝나요. 살인과 방화로 끝난다는 것은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것을 그려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최소의 홍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학송이 최서예요. 최서예, 홍염, 탈출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안수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서 1935년까지 가는데 이거 또 한번 30년대에 잠깐 언급할 거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가고요. 1920년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카프예요. 카프. 그러면서 이제 한 5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겠죠. 이상화가 이제 나의 침실로 막 이런 걸 가지고
거기 수밀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물이 가득 찬 복숭아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 여성의 가슴을 상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학에서는. 그런데 이사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 재건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상화와 함께 민요 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민요 부운동. 우리나라의 정서는 한이고 그 한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민요다. 민요는 그럼 몇 음부로 되어 있냐? 3음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서 스승에 의해서 시단에 등단하게 된 돈가스 정식을 좋아했다는 김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김정식이 김소월입니다. 그래서 민요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민요의 형식을 빌린 작품들이 일어나요. 그래 니네는 그럼 우리의 정서를 민요에서 찾아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겠다? 시조에서 찾겠다 하면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시조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그 시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람 이병기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인보라든가 이병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전통 정서는 시조에 있다. 그 다음에 김소월이라든가 김정식이라고 그랬죠. 네. 돈가스 정식. 이런 신석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뭐가 민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 이게 1920년대의 시의 특징이고요. 이제 소설이 나와 있는데요. 소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형성돼요. 이제 1920년대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본격적인 현대 소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언문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은요. 여러분 김동인한테서 이렇게 찾는데요. 김동인 하면 뭐가 생각나죠? 배따라기 하고 약한 자의 슬픔. 약한 자의 슬픔. 이거 다 쓰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운영궁의 봄. 감자. 포테이토죠. 그죠? 복녀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발가락이 닮았다. 그래서 여거와 여기에서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김동인 나왔으니까 굉장히 재밌죠? 시에서는 낭만주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소설에서는요. 리얼리즘이 들어와요. 사실주의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사실주의를 누가? 김동인이가 이거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누가요? 현진건이라는 신문기자였고 문학가였다. 여러분 송기정옹 아시죠? 송기정옹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리신 분이 현진건입니다. 빙어 현진건. 그래서 신문사가 일시정지 먹기도 그래요. 웃기죠? 현진건이 이 사실주의를 확립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진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운수 좋은 날이죠. 운수 좋은 날 보시면 진짜 그 당시의 삶이 어떤지 우리 눈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김동인하고 이제 또 김동인 나왔으니까 염상섭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염상섭. 둘이 절친이에요. 절친. 염상섭은 호가 횡보예요. 횡보. 왜 횡보인 줄 아세요? 가로로 걷는다. 가로로 걷는다. 왜 가로로 걸을까요? 맨날 술 먹어. 맨날 술 먹어가지고요. 항상 옆으로 걸어간다 해서 스스로를 횡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염상섭 찾기에는 되게 쉬워요. 어디 술 먹고 횡보로 옆으로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박았는지 이마에 혹이 이만한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학가 찾을 때 머리에 혹이 있다. 그러면은 염상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1920년대 염상섭 하면은 여러분 만세전이라든가 만세전은 3.1운동 전이라는 얘기고요.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렇게 돼요.
이 표본실의 청개구는 지식인의 고뇌예요.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이 실패하니까 지식인들이 고뇌하기 시작하겠죠. 그 지식인들의 고뇌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표본실의 청개구인데 그게 누구냐면 절친 김동인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김동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런 관계가 이제 청록파에서도 한번 또 나오는데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것을 쓰는데 그 발가락이 닮았다의 그 아버지가 염상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염상섭이 맨날 술 먹고 그랬죠. 술 먹고 막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 담배 많이 하지 마세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염상섭이 집에 갔더니요. 소설 내용은 친구가 집에 갔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뭐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병원을 다시 가봤는데도요. 염상섭은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아내의 부정이죠. 아내의 부정. 그런데 염상섭은 아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기를 부정을 알면서도 아기를 가질 수 스스로는 가질 수 없으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지인인 김동인을 보여주면서 봐라 발가락이 닮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아기들 발가락은 다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김동인, 염상섭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김동인, 현진건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아저씨 하는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도 대표적인 작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뭐 많은 작가들이 나오는데요. 1920년대는 장편보다는 단편 소설이 주를 이룹니다. 단편 소설이 주를 이뤄가지고요. 낭만주의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자연주의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벙어리 삼룡이 뭐 이런 것들 아시죠? 나도양의 벙어리 삼룡이라든가 물레방아라든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봤던 19금 영화가 뭐냐면요. 뽕퍼였어요. 뽕퍼. 나도양 하면 뽕으로도 좀 유명하죠.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설 아까 다 계급 소설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극문학이 있는데요. 토월회라는 것이 생기고 국예술연구회가 생기는데 이때부터 이제 연극과 영화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1910년대에 시도는 있었는데 완전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20년대부터 영화와 연극이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그 선두주자가 나은규라는 분이에요. 나은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작품 아시죠?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그래서 최초의 최초라고 이런 말 별 의미는 없지만요. 지금까지 뭐 시나리오 현대 시나리오의 뭐 처음이다라고 하면 나은규의 아리랑 정도로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대략적인 것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920년대 3.1운동 실패로 인해서 지식인의 좌절이 나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 빠졌네요. 많은 작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작품들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들이 쉬는 작품들이 있어야 되겠죠? 쉬는 곳이. 깜빡할 뻔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시험에 자주 나온 동인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세상을 창조해서 개벽을 했더니 세상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 폐허된 장미촌에 백조가 날아왔네요. 이 정도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가끔 순서를 묻는 거가 많이 나오고요. 성향을 묻는 것도 많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선문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문단은 여러분 3대 동인지 하면은 3대 동인지 하면 20년대 3대 동인지 잘 기억하세요? 써드릴까? 20년대 3대 동인지 하면 폐허, 그 다음에 장미촌, 백조입니다. 폐허가 된 장미촌에 백조가 날아왔어요. 근데요, 이 장미촌과 백조는
전신후신이에요. 전신후신. 그 다음에 폐허의 후신. 폐허의 영대라는 것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영대라는 잡지.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폐허의 후신, 영대, 장미촌의 후신, 백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문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선문단. 조선문단. 이 개벽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확 바꿔버린 거나 또는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되어 있겠어요? 예, 카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카프. 그런데 조선문단은 민족주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대립지 이 정도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립지. 자,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각종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3.1운동 충격으로 무기력해지고 니힐리즘에 빠지게 되었다. 최남선과 이광수 이인문단 시대에서 다양하게 나왔다. 김동인의 감자 배따라기, 주연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전영턱의 화수분, 만세전, 표본실의 청개구리, 오상원, 오상순, 현진건, 나도양, 이상화 등의 문인들이 등장하였고, 자 이거요. 창조, 개벽, 폐허, 백조, 장미촌. 이거 순서는 뭐 바뀌어 있네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다수가 생겼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낭만주의가 이제 실패를 교훈성 벗어나 낭만주의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사실주의, 자연주의, 염상소의 표현실 청개구리. 상징주의는 조금 더 앞에 10년대로 보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향파가 있는데요. 여러분 카프하면서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 수단이다. 뭐 이런 거죠. 카프가 있고요. 여러분 동반작가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동반작가. 네, 동반작가. 동반작가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카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뭐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즉 카프와 노선을 같이 하는 작가. 대표적인 사람은 만식이 형입니다. 최만식.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이제 갑시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설명해 드렸고요. 네. 여기 21년 계급제 민족주의. 민족주의들이 주로 활동했던 것은 조선문단이라는 동인지. 이들이 주로 했던 것은 개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태폐적 낭만주의. 태폐적 낭만주의. 이렇게 현실 도피. 네. 프랑스의 상징주의실은 김억. 1910년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나의 침실. 홍사용. 나는 왕이로소이다. 뭐 AA, BA 구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하셔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경향파. 아까 말씀드렸고 카프와 결성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프의 서기장까지 맡았던 이마. 아주 젊은 나이 20대의 서기장까지 맡았어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적 경향의 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선문단 뭐 이렇게 카프에 반발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요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뭐와 관련된 것? 시조와 관련된 것. 그래서 이거 혹시 참고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년대 저항시인 이렇게 굳이 한다면 정신 차린 이상화가 여기에 들어가요. 빼앗긴 드레든 보모론가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한용운도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항시인 하면 40년대로 가죠. 근데 1920년대 저항시인 하면은 이렇게 둘을 본다는 것. 그냥 이거는 CF 참고. 자, 김소월 아까 말씀드렸죠. 민요와 관련됐고요. 한의 정서고요. 여성적 화자. 민요라는 것은 여기서 사문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진달래꽃, 산유화 뭐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작품. 한용은 알 수 없어요. 뭐 대표적인 거 있고요. 김동완이 이렇게 나왔고요. 김동완은 뭐 김동완의 국경에 보면 뭐 최초의 서사시, 현대 서사시, 뭐 최초의 서사시
장편 서사시, 최초의 서사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은 뭐예요? 시조부운동. 자, 작품으로 확인하기 이렇게 돼 있어 진달래꽃 나왔고요.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패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창조. 창조. 개백을 했더니 폐허인 상태인 장미촌에 백조가 날아왔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거와 여거는 서로 대립. 대립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미초와 백조는 전후신. 그 다음에 이 영대는 뭐예요? 이렇게 전후신. 그 다음에 20년대 3대 동인지는 이 세 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뭐 여기에 속한 작가들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무리죠, 무리. 자, 산문 자연주의. 산문에서는 자연주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주의.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순수문학의 운동이 전개됐다. 이건 이제 20년대 후반이에요. 그 다음에 무정에서 보인 신소설 문체가 없어지고 단편소설의 확장. 예, 단편소설 부흥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습을 사실적으로 했다.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주의. 김동인의 배따라기, 발가락이 닮았다, 감자, 기타 등등 뭐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술권하는 사례. 그 다음에 나도양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뽕. 그 다음에 물레방아 뭐 이런 것들이. 이 외에도 개혁목이라든가 백채하다라든가 단편 소설들은 대부분 이때 다 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도양의 또 대표적인 게 벙어리 삼룡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술관하는 사례. 이제 계급주의 나왔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노동자, 노동자 뭐 농민 다 피지배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영. 주유소는 아까 뭐 또 순수문학도 있었죠? 사랑손님과 어머니 뭐 이렇게 또 있고 있어. 박영의 상향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결말 부분이 완벽한 미래를 제시한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하면 다 살인과 뭘로 방화로 끝난다.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된다는 것. 기타 문학, 극문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극예술 연구에 토어레가 형성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시나리오와 연극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나리오 그건 안 나왔네요. 자, 이제 1930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930년대로 잠깐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1930년대는 그래도 일제가 문화 정치를 했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요, 문학이 조금 붐을 이루게 됩니다. 문학이 붐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1930년대 하면은요, 장편 소설이 많이 쓰여지게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5년에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죠? 카프가 없어졌다는 것. 카프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다음에요, 아주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양의 모더니즘이라는 게 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카프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1935년까지 이제 뭐가 있었어요? 카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목적성. 그래서 우리가 목적시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에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 거칠어지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니다. 시라는 건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시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1930년대 여기에 반발해서 나오는 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순수한 시를 추구하자. 순수시파. 근데 이들은 무슨 잡지를 통해서 주로 활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줄줄줄 외웠던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주로 활동했어요. 순수시파는요. 김영남 선생님 전라도 그 강진인가 어디 지주의 아들이라 해서 친구들이 얘 지주의 자식아 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술이 먹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술 사주고 또
김영랑의 그 집의 사랑채는 겨울 때 농한기 때는 막 풍물패라든가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대요. 왜냐하면 농한기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쌀 팔고 나면 이렇게 그 돈으로 도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즐기고 하라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항상 거지가 문 앞에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6.25 때 폭탄을 직격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아픔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김영랑, 그 다음에 박용철, 그 다음에 정지용, 이렇게 줄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초점을 두었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시어에 좋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되도록이면 시를 그 시어를 순수한 시, 깨끗한 시로 쓰자. 그래서 시어를 갈고 닦자. 두 번째는요. 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운율을 중시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자. 기법을 사용하자. 그래서 시는 어떠해야 된다?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시 자체로 아름다워야 된다. 순수시. 또는 시는 아름다워야 된다니까 오직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그래서 유미주의라고까지도 합니다. 김영남의 여러분 대표적인 것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뜰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음을 붙여서 부르는 너무 씁스럽다 노래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그 다음에 내 마음 아시리.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박용철 떠나가는 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지용 여러분 향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카프의 반발에서 나온 게 뭐다 여러분? 순수시파다. 그러면 순수시파는 우리가 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면 이성과 지성, 알지? 이성과 지성, 그 다음에 감정과 감성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순수시파는 무엇을 중시했을까요? 그렇죠. 감성과 감정을 중시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순수시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감성과 감정을 중시해요. 그러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시가 너무 가벼워. 그냥 니네 감정만 얘기하고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지 못하잖아. 시는 시사성도 있어야지. 지금 문명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니네는 외롭지 않아? 이런 문명 속에서 너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더니즘이고요. 지성과 이성을 중시한다. 이성과 지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주가 지성을 주로 하는 주지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더니즘은 근대 문명에 대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쓸쓸함과 외로움, 고독감 또는 근대 문명이 인간을 얼마나 소외시키는지의 모습, 또 근대 문명에 의해서 인간이 얼마나 기계의 부품처럼 되는 물량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조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김기림이라든가 김감균이라든가 정지용은요. 순수시에서 이렇게 모더니즘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다가 어떤 사고를 봤다고 해요. 사고를 본 것을 그대로 처참했어 얘들아. 이랬고 이랬고 이랬는데 너무 슬펐어. 이렇게 감정을 직접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의 사진을 보여줘요. 탁탁탁. 또는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죠. 이런 다음에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 횡단보도 걸어 다닐 때는 핸드폰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은 모더니즘은 뭐 하냐면 현실의 문제를 뭐 해주기에 초점을 뒀어요? 보여주기에 초점을 뒀어요.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그걸 본 독자가 판단하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요? 독자에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여주게 하려면 무엇을 가장 많이 써야 되겠어요? 예, 맞아요. 시의 요소 중에서 심상,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미지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더니즘은요, 영국 중심으로, 그 다음에 프랑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영국 산업혁명 뭐 이런 것 때문이겠지요. 네. 그래서 파운드라든가 엘리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시란 이미지와 이미지의 결합이다. 그래서 시는 이미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 이미지, 즉 심상을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여기다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심상. 이 심상 중에서도 뭐요? 시각적 심상적 심상을 주로 사용했어요. 물론 이 심상에는 청, 후, 미, 촉, 시 여기까지 있고요. 하나 더 넣으셔야 돼요. 공감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들의 시를 볼 때는 뭐를 잘 보시면 되냐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그 보여주기의 정서가 어떤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김기림 바다와 나비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김광균 은수저, 대생, 그 다음에 추일서정, 와사등, 그 다음에 외인촌 이런 것 대표적이고 정종, 유리창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성이냐 감성이냐 막 싸워요. 에휴, 니네 좀 그만 좀 해라. 서로 다 비판, 싸우고 있는 것을 비판해요. 그래서 중도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파예요. 아주 생명력이 기신 분이 있죠. 생명의 중요성을 노래하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서정주하고 유치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노래하게 되죠. 그래서 서정주의 대표적인 작품에는 화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화사. 그 다음에 유치환은요. 유치환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작품이 생각날 거예요. 서정주도 많죠. 서정주 그 96살인가 사셨어요. 86살인가 이렇게 사셨어요. 엄청 살았죠. 유치환은 형이 누구예요? 희극 작가인 유치진이에요. 아무튼 바위라든가 그 다음에 유치환의 뭐 깃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뭐죠? 이게 그게 바위구나. 뭐 이런 것들. 그 작품이 생각이 안 나네. 유치환. 깃발. 소리 없는 아우성이 깃발이고요. 생명에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에요. 이렇게. 그래 니네들이 싸워라. 에휴 좀 싸우지 마. 좀 생명 중시로 그냥 가자. 절충안을 제시했고요. 아니야. 나는 시골에 들어가서 살래. 세칭 또는 속칭 전원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전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김삼룡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 다음에 김동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돼요. 뭐야? 내 마음은 이라는 작품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 니네는 시골로 들어갈래? 하면서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할 거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살 거야. 아주 정치적은 멀죠. 그러면서 나온 게 누구냐면 1946년에 청록집을 지면서 청록파라고 명칭을 붙이게 된 그 당시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자연파, 청록파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렇게 나왔는데요. 옛날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청록파에 대한 설명으로 다른 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얘기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셋은 종교가 같다. 이런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조지호는 불교죠. 불교. 박두진은 기독교 캐톨릭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박목원은 전통 어떤 종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통성을 좀 중시했죠. 그래서 박목월도요 대부분 김소월처럼 사문보를 사용했다는 것, 7호조를 주로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박두진은 여러분 이제 해라는 작품, 어서 너는 오너라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1946년 정도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광복 이전에 쓰여졌다고는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조지호는 여러분 불교적 성향이 강한 승무라든가 바라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조지훈하고 박목월은 절친이죠. 절친. 박목월이 경주에 있을 때 조지훈이 가요. 그래서 시를 하나 쓰게 되죠. 완하삼이라는 시를 한번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 라고 하면서 완하삼이라는 시를 이렇게 주니까 박목월이 나그네라는 시로 답변을 하게 되죠. 됐죠? 그래서 박목월의 대표적인 작품에는 이제 하관이라는 것도 있고 이별가라는 것도 있고 청로로라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나그네 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청록파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30년대에서도 음문에서는 시조 부흥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무슨 운동? 시조 부흥 운동. 이병기, 정인보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시조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부분에서는요. 다시 판서로 갈게요. 소설 부분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장편 소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족사 소설이라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냥 가족사 소설은 여러분 그냥 외워두세요. 채만식의 태평, 천하. 그 다음에 염상섭의 3대. 이제 1960년대에 나오는 하근찬의 순환이대. 그 다음에 안수길의 북간도 5대에 걸친 것. 그 다음에 1970년대에 박경리의 토지. 이것들의 공통점 하면 가족사 소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사 소설이라는 것은 1대가 아니라 2대 이상 걸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제가 연도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민소설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농민소설과 농촌소설은 좀 달라요. 농촌소설, 농촌을 배경으로 한 것을 농촌소설이라고 그러고요. 농민소설은 농민들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래한 것을 농민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작쟁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소작쟁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농촌소설 하면 여러분 유정희 형이 생각나죠? 강촌역 다음 역이 이제 김유정역인데요. 여러분 대학 때 한번 시험 끝나고 가보세요. 여유 있으면. 봄봄이라든가 봄은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꽃이 피는 시기죠? 곧 사랑의 계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백꽃. 이게 이제 과거 강원도 말로는 동백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꽃이 아니라 들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 얘기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요. 이분이 막 순수한 것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뭐 소나기라고 해서요. 현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노래한 것도 있고요. 금 따는 콩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진짜로 김유정은 형하고 같이 금강을 했다가 쫄딱 망하죠. 쫄딱 망하게 됩니다. 뭐 이런 작품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방 작가에서 채만식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채만식. 그래서 채만식 태평철하다든가 그 다음에 치숙이라든가 여러분 치숙 아시죠? 치숙? 칭찬과 비난의 역전기법을 사용한 치숙이라든가 그 다음에 레드메이드 인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비도라든가 정한모의 바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작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작품 정리는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교재로 가도록 합시다.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자 1930년대 어마어마했죠. 자 여기 카프해산 1935년 목적문학에 대한 순수시 주를 이루게 되고요. 순수시파 여기에 반발해서 모더니즘 그 다음에 절충안으로 생명파 그 다음에 전원파 그 다음에 청록파 청록파는 명칭은 46년에 소설에서는 여기 순수소설 농촌소설 역사소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 시문학파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순수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되게 재밌는 거 있네요. 언어의 조탁, 음악, 그 다음에 아름다운 표현. 그 다음에 아름다운 표현, 다양한 표현은 없네요. 반대돼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랑, 박용철, 정종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것은 모더니즘 시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지시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민든 등 서구의 문예사조가 이육되면서 순수시가 갖고 있는 낭만성을 너무 시가 가볍다.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시의 변모를 꾀했다. 근데 이들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받는데요. 부정적인 평가도 받아요. 그게 뭐게요? 그게 뭘까요? 현실 비판의식의 부재입니다. 너무 보여주게 하다 보니까 현실 비판의식을 작품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아까 빠뜨렸네요. 이상을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장만영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상은 좀 빼놓을게요. 이상은 여기 잠깐 할게요. 이상의 본명은 김혜경이죠. 이상. 근데 성도 바꾸고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좀 이상하죠? 기존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상 자신은 이 상은 상자를 나타내는 상자예요. 한자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왜 상이라 했냐 했더니 인터뷰 자료가 90년대 후반에 발견됐어요. 나는 상자가 좋다. 언제든지 채울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왜 성까지 바뀌었냐? 기존의 질서. 왜냐면 김혜경 이상은 둘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 큰아버지죠. 자식이 없어서 뭐라고 하죠? 수양 아들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지네 집에 가도 나는 아들이 있었고 본가에 와도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기존의 질서. 그게 곧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겠다. 그럼 글쓰기에서 기존의 질서는 뭐예요? 띄어쓰기겠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거부해요. 왜요? 나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보단 내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 띄어쓰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쓴다. 자동기술법. Why? 왜 자동기술법이 필요하냐? 내 의식의 흐름에 막힘이 있어서는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별표 치고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느냐? 초현실주의라고 한다. 초현실주의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동기술법과 의식의 흐름기법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오감도라는 시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감도는 여러 가지 시들을 묶어놓은 단위를 오감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제, 오감도 시제 1, 시제 2 뭐 이렇게 작품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거울,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작품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초현실주의 말씀드렸는데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얘기하면 이상과 함께 또 누구를 지냐면 오상원을 들어요. 대표적인 작품 뭐 있죠? 유예. 이건 전후 소설인데 유예 같은 거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전후시파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신석정이 있고 신석초가 있죠. 이렇게. 김동명, 내 마음 타초.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이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이런 거. 나무로 창을 내고 있어요. 이런 거 나죠.
그 다음에 여기 생명파. 순서가 바뀌었죠? 생명파가 더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국화 옆에서 생명에서 서정주, 뭐, 그 다음에 화사, 꽃뱀이라는 거고요. 바위라든가 깃발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 자, 여기 국화 옆에서가 있고요.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누님같이 생긴 꽃 했을 때 누님 같다라고 했을 때 나이는 몇 살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돼서요. 지천명, 뭐 이림 뭐 이렇게 나왔는데 불옥이겠죠. 불옥. 40을 나타내는. 그게 답이었어요. 생뚱맞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록파. 청록파는 다 누구에 의해서 등단하게 되면 정주영에 의해서 등단하게 돼요. 그래서 문장지를 이끌었던 정주영인데요. 그들이 이들을 이렇게 등단하게 돼요. 등단시켜요. 그래서 작품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있네요. 만화삼, 도봉, 이거 수능 기출 문제인데, 그죠? 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설 가기 전에 1930년대 시단을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북도 소월, 남도 영랑.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북도 백석, 남도 지옥. 이런 두 개의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들이 시단을 이끌었다는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저항시가 여기 45년까지 묶여서 같이 나온 건데요. 1940년에서 45년까지는요. 사실은 억압 정치가 다시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 그 암흑기라고 해요. 1940년에서 45년은 문학의 암흑기. 왜냐하면 창씨 개명해야 되죠. 조선은 말살 정책을 폈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는 사람에게 말을 뺏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게 하고 신사참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왕이 있는 쪽을 보면서 우리가 아랍인도 아닌데 막 절하게 하고 궁성요배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시켜요. 뭐요? 정신을 바꿔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친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전 나빠요. 아예 절필하는 게 낫지. 절필. 그죠? 끊어버리는 게 나은데 요즘 영화로 뭐 일주일 만에 200만 명 넘었다는 윤동주 시인이 이때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북한도에서 유학한 윤동주. 그 다음에 신문사 기자를 하고 있던 사람. 그런데 이제 형이 독립운동할 때 같이 도와주다가 검거돼서 감옥에 갔다 오게 되고 감옥에서 수임번호, 제수번호를 264번을 받았다는 이월록, 즉 이육사. 이렇게 두 분이 1940년대에서 45년대 저항시를 이끈 사람이지요. 마루타설도 나오고요. 많죠. 그래서 세시봉의 그 윤영주 육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영동자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문익환 목사 아세요? 문익환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문익환 목사 아들이 영화배우 문성근이잖아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절친. 그 다음에 장준하 선생이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분 계시죠. 정치에서 이 세 분이 절친이었고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이제 마루타가 돼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윤동주 씨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되게 동시 성향이 강해서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몇 달 안 남기고. 이육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둘 다 유고시집이에요. 유고시집. 유고시집이란 뭐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쓰여진 것을 유고시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서시. 그 다음에 참회록. 쉽게 쓰여진 시. 별에는 밤. 뭐 십자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이육사하면 교목이라든가 청포도라든가 그 다음에 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 깜빡하고 안 했네요. 소설 부분에는 크게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40년, 45년 거의 창작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이거는 30년대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40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격으로 묶은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인지,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시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인회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구인회는 9명으로 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 명 나가면 다시 채우고 한 명 나오고 채우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시인문학 생명파 중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문장. 이거 아까 청록파들이 등단했던 것.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산문문학으로 이제 가볼까요? 조금 길죠. 농촌은 이제 소련에서 분화노동 운동이 일어났죠. 민중속으로라고 해서 민중계몽 운동인데 그거의 영향들에 의해서 우리도 하게 되었다는 거. 사실은 이 분화노동 운동과 농촌계몽 운동은 카프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이기영이라는 작가 있죠. 이기영이라는 작가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농촌계몽 소설이 많이 생겨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문의 상록수. 저기 안산 가는 지하철站상록수 여기 있고 거기 기념비도 있고요.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 반어적 기법이고요. 김정한의 사어촌원이라든가 모래톱 이야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건 농촌. 이것은 농촌 계몽 소설. 이거는 농민 소설. 이 녀석은 뭐요? 농촌 소설. 이렇게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어촌 둘 다 무슨 적 기법이게요? 제목에 반어적 아이러니 기법. 즉 반어적 기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제 역사 소설, 민족의식 고치와 관련돼 있겠죠. 금삼회피, 무영탁, 금삼회피 이건 연산군이고요. 운영구에 보면 홍성대왕 이하은의 삶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강수, 이순신, 을지문덕 이게 왜 또 여기에 나왔을까요? 그냥 여러 장편 소설. 강경의 인간 문제 이거 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탕류는 어디? 금강을 얘기하는 거죠. 물이 더러워지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것도 반어적 기법이죠. 예. 세태풍자, 유진호, 최만식, 박태원 이렇게 되는데 천변풍경은 어디? 청계천. 1930년대 척견천의 삶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요. 이상하면 여러분 작품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날개, 종생기 더불어 산다, 더 기생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자와 세 번 만나고 헤어진 봉별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태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날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현실주의. 그죠? 네. 여기 작품이 쭉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빨리 돌아가셨죠. 최만식, 유진호, 이우석, 메밀꽃 핀 무렵, 돈 이거. 그 다음에 김유정, 금따는 공바, 김정한,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이무영 제1과 제1장, 박영준 모범 경작생, 그 다음에 이상, 김동리. 이제부터 이제 김동인이 아닌 김동리가 이제 등단하기 시작하는데 토속적이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60년대에 영마 이런 작품이 나오고요. 정비석, 여러분 정비석 하면은 성황당 그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황순원이라는 아주 큰 하나의 큰 성이 나오죠. 카이네호에. 후예예요. 후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무들 비탈에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박화성, 추석전야 이거 카프죠. 여기 조선문단 이렇게 돼 있고요. 안수길 북간도 이런 것들이 제3인간형 북간도 이거 좀 기억하셔요. 기타 문학에는요. 해외문학파 중심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유치진은 형이라고 그랬죠. 유치원의 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작품을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해방 직후와 그 이유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암기할 게 많죠? 항상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걸로 들어가면서 암기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막 너무 연도 따지고 시대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보다는 1930년대 특징, 20년대의 특징, 10년대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작가들 나오면 이 작가들의 성향과 그 작품들을 그냥 묶어놓는 것이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여러분 암기하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면서 암기하시고 책 보면서 받아 적고 노트에 적으셔야 되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